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 파티마 병원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창원 파티마 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최재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소아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기념 세미나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음식이나 우유 등을 빠는 것, 씹는 것, 삼키는 것에 장애를 가진 우리 영유아 소아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재활의학과 변환택 과장의 소아연화장애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페디아트릭 디스파지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소아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 다음에 소아들의 피딩, 디스파지아,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그 소아들의 어떤 시기라는 것은 성인과 다른 측면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아에 있어서 디스파지아를 가지면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풀물의 헬스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것이 식사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을 볼 것 같으면은 피딩과 소알로잉 리해빌리테이션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이냐? 뉴트리션과 하이드레이션을 서포팅해주고 적절한 성장을 서포팅해줘야 되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초킹이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를 예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경우 특징적으로 오로파링절 어나토미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랄 모브먼트가 리플렉시브한 것에서 볼리셔널한 걸로 점차 발달이 돼야 되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의 텍스처를 경험해야 되며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알롱이 어떻게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 한 10주가 되면은 삼킴이 맨 처음으로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태생기 18주에서 24주가 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젖발기, 서클링 반응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태아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1시간에 약 5ccc 양수 삼켜서 하루에 약 450cc까지 삼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빨기 삼킴 호흡 과정, 즉 suck swallow breathing coordination의 어떤 협응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suck swallow breathing coordination이 뭐냐? 32주부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5주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suck swallow가 1대1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점차 2대1, 3대1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suck swallow breathing의 것은 빨기와 삼킴, 호흡이 서로 코디네이션을 이루는 건데요. 자, 이것의 패턴을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 위에서 위로 선 것이 이제 서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표가 스왈로이고 썩 스왈로우, 썩 스왈로우, 썩 스왈로우 하다가 안 삼키고 숨을 쉬는 기관이 나오죠. 썩 스왈로우, 썩 스왈로우, 썩 스왈로우 하다가 역시 숨을 몰아쉬는 기관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코디네이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깨지면은 아이들이 썩 스왈로우를 하는 동안에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다 먹고 난 다에야 숨을 몰아쉬는 피딩 인듀스드 엄니아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시 충분히 썩 스왈로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번 하다가 또 숨 쉬다가 이런 식으로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버나이트 되지 않은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서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 있어서 해부학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강부로 볼 것 같으면은 구강 내에 용적 중에서 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인두부에서는 구강과 인두부의 구별이 모호하겠습니다. 후두에 있어서는 호흡과 관련된 후두부가 성인보다 높게 위치해서 음식물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라링스가 성인보다 훨씬 더 높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랄 리플렉스도 프리모티브하게 인펀트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루팅이 되겠습니다. 입이라든지 뺨 쪽을 두드리면은 그쪽으로 돌아보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런 프리모티브한 리플렉스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6개월 되면 다 사라져야지 되죠. 그 다음에 텅 프루트루전이죠. 이거는 혀나 입술을 터치하면 혀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 6개월 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텅 트랜스버스 리플렉스도 있는데 혀에 손을 대면 터치를 해주면 혀가 옆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직 바이트는 잇몸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면 리드미컬하게 닫히는 걸 말하겠습니다. 개그 리플렉스는 평생 가는 리플렉스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직 바이트와 비슷하지만 토닉 바이트 리플렉스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어브노멀한 리플렉스죠. 구강에 자극을 주면은 꽉 물고 놓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식이를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페디아트릭 피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의 이가 나는 순서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뇌절치가 6개월 정도에서, 즉 앞니가 한 6개월 정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1대구치가 한 12개월 정도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음식을 갈아 먹을 수 있게 되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아이들의 피딩에 어떤 분류를 볼 것 같으면은 수유기가 있고 이행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유기는 0에서 6개월까지는 아직 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를 할 것을 권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가 나기 시작하는 6개월을 수유해서 이행기가 나고 그 다음 이제 성숙기로 해서 이유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랄 모터 액티비티와 관련된 스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0에서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서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5에서 7개월, 즉 6개월을 전후해서는 프리모트한 리플렉스가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12개월이 되면은 먼칭, 즉 갈아먹는,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납니다. 대구치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클링과 서킹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클링은 한국말로 하면은 젖빨기, 젖먹이, 서킹은 빨기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서클링은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서킹 같은 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서클링이 서킹으로 바뀌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들도 우리가 소알롱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성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구강기, 초기, 중기, 후기, 인두기, 그 다음에 식도기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디아트릭 디스파지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유병률이 있느냐? 2016년도에 발표된 저널에 볼 것 같으면은 발달 지연을 가진 아이의 33에서 80%까지 굉장히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된 논문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원인 질환으로는 무엇이 있던가? 자, 언뜻 살펴보시면은 신경학적 질환, 호흡, 소화관의 해부학적인 이상, 유전적 질환,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섹수얼로 브리딩의 조절과 관련된 질환, 기타 질환 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페디아트릭 디스파지아를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2017년도에 나왔던 저널에 의하면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페디아트릭 디스파지아가 발생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냐? 미숙아라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달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서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즉 발달 지연이 있거나 유전적인 어떤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애보다 늦게 발달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상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만성적으로 계속 연화 장애가 있는 그룹입니다. 즉 내성마비죠. 세레브랄 폴지 같은 경우에는 크로닉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SMA나 듀헨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처럼 점점 진행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하게 연화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디아틱 디스페시아를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프로세스 스텝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을 찾는 거겠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치료 및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1단계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삼키는 걸 관찰하고 방법을 찾고 종합해서 결과를 찾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증상들을 호소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빨거나 스왈로잉이 코디네이션이 안 되더라. 빠는데 힘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음니아가 오더라. 그 다음에 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있더라. 먹는 게 힘들어진다. 등등 체중이 준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이 몇 개가 있죠. 예, 신생아 구강운동, 노마스라는 거, 소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객관적인 것은 사실 이제 VFS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디아틱 디스파지아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치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보상해 주는 방법, 주변 환경을 변화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구강 근육의 인후두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운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극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빨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갈 젖꼭지 등을 사용하는 non-nutritive sucking이나 nutritive sucking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류로는 우리가 직접 및 간접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직접은 아이스 큐브 마사지를 한다든지 간접은 자세를 잡는다든지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의 경우, 다이렉트는 이제 오랄을 엑서사이즈 해주는 거죠. 스티뮬레이션 해주고 인커리징 해주고, 인다이렉트는 환경의 변화, 포지셔닝과 시팅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바꿔주는 것이 이제 인다이렉트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 우리가 부위와 증상별 재활 치료법들이 이와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내민다.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턱을 뒤로 당긴다. 이를 앙는다. 턱이 불안정하다. 제대로 못 닫는다. 그 다음에 토닉 바이틀 리플렉스가 있는 경우, 입술이 움츠릴 경우, 혀를 내미는 경우, 이것이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랄 인터벤션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더블이나 칙이나 소프트 팔레트나 텅이라든지 같이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같이 조 컨트롤입니다. 턱에 적절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제대로 닫고 열고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같이 다양한 손자세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은 두 가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손자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손자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치료사가 아이 옆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이 앞에서 컨트롤 해주냐의 차이겠죠. 이거를 이와 같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에서 할 때는 손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앞에서 할 때는 이와 같은 손자세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아이의 조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브레스트 피딩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바틀 피딩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컨트롤 테크닉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것으로는 프로미넌트하게 혀가 자꾸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프리모티브한 리플렉스들은 태어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7개월 된 애인데도 이와 같이 혀를 자꾸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책에 보면 스트롱한 메탈 스푼을 조 컨트롤 해주면서 강한 금속 스푼으로 혀를 눌러주면서 음식을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일 때도 방법들이 있죠. 반드시 앞에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사이드에서 아예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다. 그리고 위에서 먹이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스푼을 고를 때도 어떤 스푼을 골라야 할 것인가. 좋은 것은 약간 라운드하면서 샬로우, 그러니까 깊이가 얕은 스푼을 고르는 것을 여기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무 깊으면 아이가 음식을 훔쳐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앞이 포인티드, 즉 뾰족한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이런 스푼들은 좋지가 않고 앞쪽이 둥글면서 얕은 스푼을 쓰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볼의 긴장도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테크닉이 있고 입천장을 자극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서리 프로블럼에 대한 인터벤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리 프로블럼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구강 내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즉 음식이 들어가도 잘 씹지를 않고 잘 빨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감각이 과잉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강 자극을 하면 몸의 긴장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 중에 일부의 음식, 일부의 어떤 텍스처에만 한정된 맛이나 그런 데만 반응을 보이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방어적 구강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퍼 센시티비티, 즉 감각이 저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런 아동들의 증상으로서는 씹기 어려운 것을 안 먹으라고, 다양한 텍스처를 싫어하고, 음식이 남아있고 침을 많이 흘린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치발기, 티팅 토이즈 같은 안전한 도구를 해서 자꾸 씹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입안을 마사지하거나 진동 자극 등 다양한 어떤 자극을 주는 거 해야 됩니다. 자극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자극해 줘야 되죠. 두 번째로 감각이 너무 예민해 있으면 아이들이 음식의 질감이나 냄새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빨기 쉽게 삼키기가 어려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첫 번째로는 내가 너의 몸을 만질 거라고 이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만질 때 천천히 지긋하게 접근해 줘야 되고, 민감한 쪽보다는 훨씬 먼 쪽, 즉 어깨에서 얼굴로 가더라도 볼이나 턱이나 입술, 입안 쪽으로 해서 조금 덜 민감한 부분부터 해서 민감한 쪽으로 차츰차츰 접근을 해서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 어댑테이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어댑테이션, 즉 이와 같은 자세를, 피딩할 때 자세를 잡고 이와 같은 툴들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 포지셔닝의 어떤 체인지, 그는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세가 불편하면 애들이 토닉 바이트 리플렉스나 아니면 텅 스러스트 리플렉스 같은 거 과도하게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어떤 포지셔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떤 자세를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먹이지 마라. 피딩할 때. 그 다음에 아이를 옳은 자세는 반쯤 앉힌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굴곡시키고 가슴을 밀착시키고 아이의 머리를 뒤로 신전시켜서 먹이지 마라. 다 아스피레이션과 관련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바틀과 스푼으로 피딩할 때는 이와 같이 머리를 신전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잘 못 빤다고 우유를 밀어넣거나 하는 것도 잘못된 걸로 되어 있고, 머리를 약간 굴곡시켜서 앉혀서 먹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과 무릎은 굴곡시켜서 먹이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머리와 사지를 신체 정중앙으로 모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머리와 사지를 신체 중앙으로 모아야 될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케이스죠. 27개월 된 올드 걸인데
이와 같이 ATN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머리가 허리나 한쪽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와 같이 ATR 자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딩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센터로 모아주는 것을 권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와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이유는 이와 같이 토니 라비링스 리플렉스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뒤로 제끼면 이와 같이 토니 라비링스 리플렉스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같이 먹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럴 때 머리와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그러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피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치료사나 보호자가 아이의 피딩을 시키면서 아이의 석스왈로 브리딩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가 만약에 브리딩 없이 석스왈로만 계속하고 있다. 그럴 경우는 약간 빼서 브리딩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먹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이제 6개월 이상 커서 이제 앉을 수 있게 된다면은 자세의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머리야 미드라인에, 트렁크도 미드라인에, 힙은 약간 플렉션 시켜서 앉는 것을 권해주고 있고요. 의자에 이러한 어떤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딩 이퀴프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저는 본 적 없지만 책에는 이와 같이 퍼시파이어에다가 이와 같이 젖꼭지에다가 이와 같이 음식을 약간 맛볼 수 있는 이런 주사기 등이 달려 있어서 다시 우리가 non-nutritive 서킹을 하더라도 같이 음식을 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각종 니플들도 있습니다. 아이의 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젖꼭지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젖꼭지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바틀들도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크게 되면 이제 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컷아웃된 컵이 되겠습니다. 자, 컷아웃된 컵들이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 만약에 컷아웃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머리가 뒤로 신전되면서 여하튼 리플렉시브한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라줌으로써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식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컷아웃된 컵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기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치료에 붙이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다양하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책에 보면은 뇌성마비나 이런 어떤 등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은 2011년에 나왔던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그룹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아이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다운 신드롬 등의 프라이머리한 디스파지아, 그 다음에 미수가라든지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디스파지아인 어콰이어 디스파지아로 나눠서 분석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한 디스파지아는 p-밸류가 0.94로서 크게 의미를 두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어콰이어드 디스파지아 같은 경우에 0.007로서 의미 있게 호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NMES가 모든 환자의 그룹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툴리움 톡신 인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움 톡신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과도하게 앞으로 침을 흘리는 안티리어 드룰링이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침이 뒤로 넘어가는 포스티리어 드룰링에서 자꾸만 아이들이 폐렴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리버리 글랜드에다가 보툴리움 톡신을 놓아서 침의 분비량을 줄이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글랜드가 보통 크게는 파로티드 글랜드와 서브만디블라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작용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레스팅 상태에서의 70%의 살리버리는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로티드는 25%밖에 안 나옵니다. 즉
그래서 파로티드 글랜드는 음식을 먹을 때 분비량이 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서브만디블라나 파로티드 글랜드를 같이 시술하지만은 두 개를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즉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 환아의 경우에는 그냥 서브만디블라 글랜드만으로도 우리가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술하느냐? 네. 용량은 kg당 글랜드당 보통 1유니트 정도 사용되고요. 우리가 페이셜 러브를 피하기 위해서 일렉트릭 너브 스티뮬레이터를 0.5mA로 해서 소노 가이드하에서 같이 블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경구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의 영향은 2세 미만의 경우에 중추신경계의 발달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40%에서 90%까지도 영양 결핍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양 결핍의 가장 많은 원인은 구강 섭취의 부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강 섭취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비경구적 방법인 튜브 피딩이나 IV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이들이 먹어야 되느냐? 정상적인 아이의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 이 정도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또 장애인 아이들은 또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제할 책에 보면 이와 같이 장애 아동에서 일 영양 요구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이와 같이 기초 대사량, 간접 열량계, 키 등을 해서 나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경구적 영양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나조 가스트릭 튜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가스트로스토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스트로스토미를 하고 어떤 경우에 L튜브를 할 것이냐? 문헌을 보다 보면 엔테럴 뉴트리션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8주 이상일 경우에는 가스트로스토미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이 가스트로스토미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오로모터 스티뮬레이션은 계속 해줘야겠죠. 자,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학과에서는 이러한 어떤 오랄 모터 엑서사이즈가 얼마나 에비던스를 갖는가. 네, 2010년도에 발표된 문헌에 같으면 액티브 엑서사이즈, 패시브 엑서사이즈, 센서리 어프라이츠 이런 것들을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은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커크란 리뷰일 것 같으면은 이런 어떤 오로파린절 디스파지에 대한 인터벤션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문헌에서 볼 것 같으면 아직 하이 퀄리티의 에비던스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학과에서 이런 아이들을 안 할 수는 없죠, 치료를.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하는 데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한데 이 소화연화장애로 해서 얘들이 잘 못 끄게 되면은 그것도 따라서 성장과 발달이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한 구조에서 연화장애가 더 심해지는 어떤 비셔스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와 같은 사이클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정민경 작업치료사가 소화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화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법을 소개해드릴 작업치료사 정민경입니다. 먼저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자극에 대해 반응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접촉을 유지합니다. 가장 덜 민감한 부분부터 민감한 부분으로 옮깁니다. 볼, 턱, 입술, 영국의 순으로 운동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극하기 전과 자극하는 동안 반응에 대한 것을 말로 표현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에게 볼 자극을 주려고 해. 너무 놀라지 마. 어떤 느낌이 들어? 이건 간지러운 느낌이야 라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 시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서 앉게 합니다.
엉덩이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도록 무릎은 90도로 구부리고 양발은 바르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머리는 정중앙에 반듯하게 들고 고개를 살짝 숙여 턱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소아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연화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법입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첫 번째, 볼 운동. 손가락으로 양쪽 볼 눌러주기. 양쪽 볼에 손가락을 위치시키고 손끝으로 양쪽 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볼 운동. 볼 위로 올려주기. 양쪽 볼에 손가락을 위치시키고 빠르게 손끝으로 위로 올려주면서 손을 떼주세요. 세 번째 볼 운동. 손가락으로 양쪽 볼 두드리기. 양쪽 볼에 손가락을 위치시키고 손끝으로 양쪽 볼을 두드려주세요. 턱 운동 첫 번째. 양쪽 턱 누르기. 손가락을 양쪽 턱에 위치시키고 턱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두 번째 턱 운동. 양쪽 턱 두드리기. 손가락을 양쪽 턱에 위치시키고 턱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 번째 턱 운동. 양쪽 턱 잡고 떨림 자극 주기. 손가락을 양쪽 턱에 위치시키고 손가락으로 턱을 누르며 떨림을 주세요. 첫 번째 입술 운동. 입술 주위 압박하기. 손가락을 위 딥술 위에 위치시키고 위 딥술 주위를 힘있게 눌러주세요. 아래 딥술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두 번째 입술 운동. 입술 선 따라 움직이며 자극하기. 검지를 한쪽 위 딥술의 끝에 위치시키고 회전하면서 손가락을 입술의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움직여주세요. 아래 딥술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세 번째 입술 운동. 입술 잡고 자극하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위 딥술을 잡고 눌러주세요. 아래 딥술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볼 운동은 볼의 가동 범위와 근력 증진, 구강음악과 입술 오므리기와 빠는 형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턱 운동은 독립적인 입 다물기와 움직임을 위한 턱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넓은 턱의 진폭을 억제하고 혀의 움직임을 보조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입술 운동은 입술의 가동 범위와 근력 증진, 입술 다물기를 향상시켜 줍니다. 이상 소아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아연화장애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